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미래 역량은 무엇일까요? 과학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학생들이 꿈꾸는 진로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희망 진로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항공우주공학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의료공학자가 되어서 항지신경 재활 로봇과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인재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보편적인 미래 역량으로 요구되는 과학 분야. 학생들의 과학적인 탐구심이 배양되는 학교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과학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사회를 겪으면서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은 앞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미래를 주도할 과학인재의 모습과 과학교육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과학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익숙해진다 그러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연구사항 내용의 전체 액수 중에서 다만 1% 정도라도 과학교육에 쓰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 배려가 있으면 훨씬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는 능력이 앞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코딩이나 이런 교육을 강요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학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분야. 예, 근데 제가 오늘 좀 추억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요? 1985년에 방송됐던 건데 그 주인공이 시계로 차를 부르는 거야. 그 차의 이름이 키트거든요. 아, 본 것 같은데?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그 K 방송사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하실 수 있으면 다 라떼. 그러네. 갑자기 나이가 들어버렸네. 예. 그 키트가 보면은 인공지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때 이게 이 공상 과학 만화지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죠. 점점 오고 있지 않을까요? 가능할 맞아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조만간 자율주행 가능할까요? 신 교수님. 이미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차는 이제 반절 정도 되는 건데 예. 한 핸들을 놓고 가면 일단은 몇 초 정도는 지가 알아서 가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관련 법률도 생기고 자율주행 윤리 문제도 법제화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왔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보면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들의 과학기술 의존도도 맞아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과학교육,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 과학교육 왜 중요한지 우리 신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죠. 과학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거 예를 들어서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첨단이다, 인공지능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다. 동시에 또 하나가 같이 가는 것이 기후 위기다. 이런 거, 생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같이 가거든요. 결국 첨단과 기후 위기에 따른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 경쟁력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
과학교육이 기반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독일의 그 여성 총리 메르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년인가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리학을 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했을까? 낙후된 독일을 유럽의 엔진으로 만드는 그런 것까지 온 거 보면은 혹시 그분이 공부했던 물리학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과학교육은 어떤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자기 뇌피셜로 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사실에 관계된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서 내적인 측면으로도 과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푸신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홍팀장님, 어떤 측면에서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할까요? 네, 자율주행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지금 코로나, 인공지능, 또 기후변화 등 정말 많은 이슈들이 점점 더 과학과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잘 대응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부터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과학이 굉장히 깊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제 작년에 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콜세라에 그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과학 관련된 강좌를 올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좌를 수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슈들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까 신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탐구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서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오늘 모처럼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 한 분을 모셨는데 과학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요즘 그 왜 4차 산업혁명이니 뭐 AI 시대니 엄청나게 뭐 많은 과학 관련 용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2년 동안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년 동안은 단방향적으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3학년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양방향적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 그것을 통해서 좀 과학기술이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느꼈고 또 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영상 콘텐츠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도 시청자가 보는 걸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이런 많이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는 걸 느껴서 좀 현재 많이 그 4차 혁명이 진행되고 많이 발전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짜 그러네요. 그런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되겠네요. 관심을 갖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 그 온라인 교육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온라인상에 많은 데이터가 집적되고 그걸 활용하는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곽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그 전문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빅데이터가 되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학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어도 일단 교수 채용하기가 어려워요. 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 이제 과학교육 또 과학기술 교육의 측면에서 이런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과기계에서도 예측치를 계속 내요. 10년에는 어디가 몇 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일단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초고령화 사회, 저출생 시대. 결국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의 상태로 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면 2030년에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약 4만 7천 명 정도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라든가 이런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데,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인력 수급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롤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과학기술을 공부하면은 인류에도 공헌도 하고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총체적이고 또 긴 숨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팀장님. 최근에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초중등 교육에서 고려할 때는 인공지능 그 자체 교육보다도 영역 전문 지식을 좀 탄탄하게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우리가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그 각 영역, 각 분야에 있는 문제들을 좀 발견을 하고 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와 맞춰서 AI 모델을 설계하고 또 공유하고 활용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중요한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영역의 전문 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렇게 각광을 받지만 인공지능 빙하기라고 불리는 시대도 분명히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데는 사실은 그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딥러닝 기술만 보더라도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이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서 그 알고리즘을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정말 그 영역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학 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학교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마련돼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뭐 대학을 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그 벽이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과학을 좀 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서 그쪽 이공계 분야로 나가서 자신의 뭐 진로라든지 꿈을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자기의 꿈을 이룬다든지 이공계로 나가는데 진출의 벽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나왔는 우리 학생 지금 앞으로 그 IT 쪽이나 과학 분야 쪽으로 전공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에요 전공? 저는 현재 제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는 바이오 메디컬 공학으로 의학과 공학이 접목된 요즘 새로 유망받는 그 학문입니다. 저는 이 바이오 메디컬 공학 중에서도 재활공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재활의학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다양한 재활의료기기나 뭐 그런 것을 보고 환자가 치료받은 이후에 재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보고 재활공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재활공학에 사용되는 그 의료기기들이 엄청 비싸고 일반 서민들이 좀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인 것 같아서 좀 더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나중 목표입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메디컬 공학, 재활공학. 야, 그 얘기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단순하게 뭐 의학 과정을 밟으면서 의사를 꿈꾸거나 아니면 IT 과정을 밟으면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꿈꾸거나 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렇게 뭐 의학과 공학을 접목시켜서 공부해 나가고 싶은 친구는 아직 못 봐가지고 좀 특이해하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겠다 많이.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자꾸 융합하고 같이 연계해 나가는 분야가 상당히 그 미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의사인가? 왜냐면 바이오 메디컬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그런 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과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앞으로 교수님 요구되는 그 인재의 어떤 모습, 과학 인재의 모습은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들이 따르고 있는 게 소위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OECD에서 얘기하는 학습 나침판, 러닝 컴파스죠. 학습 나침판 2030으로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 역량. 기초 역량으로는 인지적 영역에 기반을 둔 역량. 그다음에 우리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기반 역량. 그다음에 혼자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기반 역량을 이제 기초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지적인 기반 역량에서 미래에는 어떤 걸 더 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해왔던 게 문해력이잖아요. 어떤 걸 보고 지금 뭐 어떤 글자를 써놔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학생이 많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해력, 그 다음에 간단한 산수 개념을 뛰어넘는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디지털 소양, 그 다음에 데이터 소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결국은 융합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 우리 교육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스티브 잡스형 인재, 그 한 개인의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융합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의 융합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달성되는 융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계에서는 2019년 4월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블랙홀 이미지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KT 보우먼 박사라고 이 사람이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그 2016년 테드 강연에 당시에 이제 MIT 대학원생이었는데 나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아주 유니크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블랙홀의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천체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 채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 과학자로서 이미지들을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지닌 개인들이 융합을 통해서 또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들은 이러한 협업 능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또 인간과 인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사실은 인간의 협업 파트너로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마저도.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는 능력이 앞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지금 질문이 미래가 요구하는 과학 인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미래가 우리한테 어떤 과학 인재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상정을 한다면 그 상정된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아까 우리 신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습 나침판 2030에서 한 것처럼 그런 그림이 좀 더 그려진다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과학 인재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그 역량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거기에 첨언하자면 공감 능력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이제 협업을 한다고 할 때도 당연히 공감 인지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감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세 분의 과학교육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제가 좀 그 난처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미래 역량으로서 공감, 협업, 기초 사고 역량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과학교육 잘하고 있나요? 식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실 수 있는지. 부끄럽습니다만은 아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우리 과학교육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잡았었습니다. 즉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었죠.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목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은 과학에 대한 흥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로 대표적인 지표가 국제 간 학력 비교가 팀스가 있고 피사가 있는데 인지적 영역에서도 뭐 소위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떨어지고 있지만 정의적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으로 찾아보면 우선 내적 요인을 보면은 학교 교육 자체가 그 괴물과 같은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꼭 기승전 입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입시가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가르침, 배움, 평가가 일체화가 돼야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고 그건 이제 외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교육이 일정 정도 약간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게다가 이제 2015년인가요? 그때부터 굳이 따진다면 대학 입시 과목에서 과학 과목이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고 거기에 고등학교들이 맞추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아우성이죠. 기초도 안 된 학생들을 보냈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언밸런스하게 굴러가서 죄송하게도 저는 그렇게 합격점을 제가 과학교육 종사자로서 합격점을 이렇게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좀 듣다 보니까 네. 지금 미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참 중요하네요. 아니 근데 정희 학생은 제가 경희고 다니죠. 네. 예, 제가 인근에서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희고를 제가 잘 알아요. 특히 방과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정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방과 활동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방과 활동으로 창의 로봇 스쿨이라고 그 학교에 끝나고 남아서 친구들과 로봇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1학년 때부터 해왔었는데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의 활용 방법이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방법, 설계한 하드웨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하고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조를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로봇 파일 제작 프로젝트로 로봇 파일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활동처럼 네. 보이거든요. 되게 궁금해지는데 우리 이정희 학생이 경희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